자, 20번에 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행자는 공사를 끝낸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자료를 10살 이상 일반행에 공람시켜. 이거는 시행자가 공사를 끝내고 나서 하는 공고를 얘기합니다. 본인이 공사를 끝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10살 이상 일반행에 공람시키고요. 이때 공람기간에 이제 일반인들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처리를 한 경우는 지정권자의 종험사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공람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객관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지정권자에게 종험사를 신청하라. 누가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스스로 지정권자인 시행자라면 본인이 종험사 신청 안 하니까 그냥 앞에 그렇게 적어놨을 뿐이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에게 종험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중공사를 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할 겁니다. 3번의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중공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을 하라. 이게 환지처분 시기예요. 환지처분 시기인데 보통은 중공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하는 건데 이거는 지정권자인 시행자이기 때문에 중공사를 본인이 안 받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지처분 시기는 이 절차 중에서도 그래도 절차 중에서 좀 더 나왔던 지문인데 60일은 똑같아. 그런데 보통은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인데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중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거예요.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냈던 거예요. 이렇게 냈던 거. 치사하다고 해야 돼. 전들 뭐 이렇게 아이고 진짜. 참. 제가 하여튼 저번에 그 토요일 날에 전국 모의고사 보는 데 갔다가 제가 안 내고 번갈아가면서 제가 안 내고 다른 선생님이 낸 건데 엄청 어렵게 냈나 봐. 어떻게 냈냐면 막 그거 있죠? 원래 어려운 스타일 있잖아. 이렇게 딱 박스를 주고 그 중에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하는 거. 40문제 10문제를 그렇게 냈나. 그래갖고 그 사람은 정작 내고 오지도 않고 저는 위례주로 갔고 자꾸 평상시라면 반가워요 하면 평상시 그러거든. 근데 그날은 그냥 나오자마자 왜 그렇게 어렵게 냈어요? 제가 안 냈다니까. 이런 시간 나왔어요. 아니 뭔 문제를 내도 그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10문제씩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럼 실제 수준 그 수준에 맞춰서 항상 어려운 걸 내도 지금 이거 훈련시키나 하지 실제 시험에 낸다면 어렵게 내도 돼요. 그런데 그 퍼센트가 있단 말이야 그게. 세상에 그렇게 다 맞추라는 것을 10문제씩이나 내면 도대체 그게 잘 나와야 한두 문제인데 말이야. 한두 문제. 그런 식의 유형은. 그러니까 제가 뭐 치사하다는 말이 지금 민감해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들었다니까. 그 일요일날 어제 가서 토요일날 가서 자 4번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하라. 당연히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해야 돼요. 환지계획과 다르게 환지처분했다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건 판례 얘기지만 5번의 토지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니까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시기는 공고일 다음 날 아니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예요. 이걸 또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다니까.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잖아요. 소멸하는 것이니까. 21번 환지처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틀린 거. 환지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투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전투에 전속하는 성질이니까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다.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서 환지처분이라는 것이 환지로 넘어간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환지처분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종전투에 남아있는다. 이번에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게 입체환지 개념이면서 언제?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는 다 똑같잖아요. 3번의 환지 예정지역으로 이비 처분된 채비지는 그 해당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잖아요. 이것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잖아. 등기시. 4번의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다.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취득합니다. 보류 중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가 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 5번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날 때. 그래서 이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22번의 개발상 청산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적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라. 환지를 정해도 아니면 정하지 않아도 과부적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개념이고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을 결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예외예요. 청산금 결정 시기는 먼저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라면 그 전에 미리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결정하여 줄 수 있고 3번의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우리 청산금에 대한 소멸 시효는 개발법든 정비법든 똑같이 다 5년이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번의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면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예외. 원칙은 일괄 교부, 일괄 징수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이자를 붙이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가능하다. 정비법에서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액 거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안 된다면 틀려 이거는. 5번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확정한다.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이 결정된 청산금이 확정이 되어야 청산금 징수 여부는 그때부터 가능한 건데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지금 이거는 환지 처분하는 때라면 결정해야 되는 거 결정.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며칠 차이가 생기죠. 결정이 됐어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확정 안 돼. 그땐 주관 안 돼. 그래서 환지 처분 시 결정. 환지 처분을 하고 나서 그 공고하고 다음 날이 돼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됐을 때 비로소 징수여부가 가능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역시 환지 부정된 땅은 미리 할 수 있다는 항상 예외를 했고 결정 확정해서 23번 다음은 토지법상 환지 등기 사후질서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시행자가 각각의 토지 소유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각각의 토지 소유자 언제 공동으로 신청하겠습니까?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잖아. 단독 신청주의. 2번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 등기를 척도하나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 하는 것이고 등기를 척도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의무, 강제주의. 당연히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1번만 틀리고 2번 맞습니다. 일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부터 실제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 4번의 위의 경우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부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비법으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비법이라면 다 비슷한데 동그란 2번처럼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선 소유권 이전 후 지체 없이 그럴 뿐이고 5번 같은 그런 예외가 없죠. 중간에 4번처럼 중간에 아예 다른 등기 못합니다. 정비법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이제 24번이 다음은 개발법상 강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되는데 강가보상금.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차액을 보다. 이게 강가보상금이에요. 환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상원은 달라요. 청사는 개별 토지에서 주고받을 때 모자라고 남는 부분을 청사라는 것이고, 감가부 상금은 총액 대 총액으로 비교해서 사업 시행 후의 총액이 오히려 사업 시행 전의 총액보다 감소했다. 그 차액을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 손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가부상 해주라는 거예요. 시행자가 소유자 등에게. 2번 행정청이 시행자는 감가부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 감가부상금 지급 의무는 행정청이 시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의무예요. 예를 들어 환지에서는 행정청보다는 토지주나 조합 당사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더 원칙인데, 당사자가 할 때는 감가부상금을 지급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소유자에게 지급하라 차액을? 그러면 예를 들어 당사자가 스스로 한다면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자에게 다시 걷는데?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3번에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감가부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4번에 감가부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니 임차권으로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업으로 인해서 총액이 감소됐다라면 임차권자도 손해보는데요? 정당 권리가 손해보는데? 임차권자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임차권자 있으면 소유자에게,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5번의 감가부상금은 청산금과는 별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청산금을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을 때는 그자에게는 감가부상금은 그 지급한 청산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고. 별개로 따지는 거예요. 별개로. 성질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맞고 4번 틀리고. 자, 25번의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도시개발 채권? 도시 개발을 위한 채권. 이름이 도시개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성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해서 생긴 돈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에 쓰려고. 말이 도시개발이지,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공익성이 강한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느냐? 도시개발을 주로 하는 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적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 얻는 게 특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입 의무가 있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공익성이 강한 채권은 매입 의무가 있어서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어요. 주로 민간에서 사고 관련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매입 의무를 가지는.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못해요. 아니 조합이 민간인데 이 사람들이 왜 공익을 해서 직접 나섭니까? 이 사람들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맞아. 그런데 누가 발행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채권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게 구역의 지정권자 대부분 하는데, 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조합이 왜 나섭니까? 여기서 시도지사. 2번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요것만 국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요거 채권에서는 요거 행안부 장관. 그리고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비용 부담할 때도 행안부 장관 하나 나오지만, 비용 부담해서 요 두 군데 중에 하나죠. 3번의 도시개발 채권의 사원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 이게 딱 맞습니다. 이게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시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시도 조례가 되겠지. 몇 년 사이에서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여러분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는 5가지 채권 중에 우리 앞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었죠?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있잖아. 국계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매입 의무가 있는 건 여기만 있는 특징인데,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는 지자체가 발행한 건 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 채권과 여기 도시개발 채권. 그쪽은 돈 없는 지자체만 다. 여기는 시도지사만. 그래서 상환기간,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환기간에서도 약간 비슷하지. 도중계획 시설 채권은 10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여기는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조례로. 10년 한도는 똑같죠? 여기는 근데 5년 이상이 붙어 있을 뿐이죠?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거기서는 뭐 10년만 지나지 않으면 5년 이상 없잖아. 여기는 10년 내에서는 똑같은데 비슷한 거라
5년 이상 10년 내에서 한다. 자, 4번의 도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건 맨날 했던 거. 원금, 원금에서 5, 이자는 2니까 2 이렇게 따로 소멸시효 기간했던 거. 원금은 5년, 이자 2년입니다. 5번의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공공시행자는 도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매입은 없어요. 주로 민간이 산다 그랬잖아. 민간 시행자로 지정된 자예요. 공공시행자가 아니고 민간 시행자로 지정된 만큼 시행자 지위를 취되겠으니까 이익이 좀 생길 것이다. 사라. 수용 사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가 사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잖아요. 공공시행자 도급을 따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익 봤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사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법상 이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야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은 형질변경을 통해서 이익이 될 테니까.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 세 사람이 사야 되는 게 도시발채권이에요. 그래서 3번 맞고 다 틀립니다. 자, 이제 정비법 들어갔네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1부까지만 아마 문제가 나왔죠. 정비기 2반 정도까지만 나왔네. 이거 간단하고 앞부분만 살짝 써놓죠. 앞부분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한다라면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거 저쪽이랑 비슷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죠.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건 여기만 나온다 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방향 정할 필요가 없죠. 그때 도시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옛날에 개발이 엄청 많이 돼 있던 것을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다면 지금 와서 정비사업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따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제 어느 그 정비할 땅에 정비계획을 세워야지. 이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정비계획 수립은 둘로 나눠져 있죠.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입안만 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정비사업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아니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이 순서는 개발법과 똑같은데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주고 구역 지정한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 공공 민간에서 쭉 나오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저랑 똑같은 건 아니고 말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니까 공공민간 조합, 정비조합,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시행권 따고 사업시행권 땄으면 관리청구에 수립하기 전에 분양 대상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분양 통지 및 공고,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알려주게 되면 신청 안 한 사람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청구에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끝나면 권리정고시를 한다. 이 흐름을 자세히 쓰는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자세히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할 때가 지금 여서 있으면은 잘 안 써도 되는데 다음 주에 할 때는 다음 주는 휴가니까 2주에 딱 보면 또 이게 상당 부분을 또 까먹고 비우고 그때 자세하게 쓰고 요것만 간단하게. 자, 그런데 제가 안 까먹고 올 거예요? 안 까먹고?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게 정비사업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이 3가지 정비사업을 먼저 잘 구별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 뜻과 토중소득 개념을 다 구별하시고 그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우리 정비법에서 이 정비사업 열거해놓고 행정청을 정리한다 하려면은 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정비계획 지정권자 요거를 따로 좀 해두시고 요 둘만 따로 해두시고 나머지는 다 시장수, 구청장, 개발사업 다 상대로 짜간 것이라. 개발사업이면은 시도에서 대도시장 이상인 구역지정권자 수로 하는데 여기라면은
그보다 작은 시장수, 구청장 등. 자치자치는 항상 그 사람이 하고, 그죠? 그래서 보통이라면 정비계 위반부터 시작해서 요 둘 빼놓고 나머지 행정청들이라면, 정부와 관련된 행정들이라면 자치자치는 당연히 그 사람이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라는 얘기가 광역시의 구청장에, 특별시관시의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 결국 작은 사람. 이거를 더 줄여서 부르기를 시장수 등하고 줄여 부르잖아. 작은 일이야 주로 이 사람이 합니다. 이 둘을 따르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이 군만 해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정비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군수는 있지만 이 사람까지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근데 이것도 분석해보면 결국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했어요.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머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통의 도 밑에 있는 시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작은 시장수가 다 한다 보시면 돼요. 자치자치는 원래 그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치자치는 원래 그 사람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위반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구역지정하고 모든 걸 다 자치자치 그대로 다 하고 시군에서는 시장이 다 하잖아요. 군수라면 이것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는 군수가 다 하잖아. 나눌 필요도 없어.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하고 구역지정하고 다 하니까.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혹시 행정처럼 물어본다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에서는 자치자치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그 사람이 다 해요. 그러나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한다면 특별시랑 광역시 하는 게 이 기본계획 수립과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하잖아. 여기서 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단위를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은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반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다시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이 사람이 구청장이 위반한 것을 본인이 결정해주고 구역지정하고 나머지는 다시 구청장이다 하는 이 구조를 좀 생각하셔야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만 숱하게 해서 이거 저것도 숱하게 다 했어. 자, 항상 이거는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중에서 도시환경을 얘기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균형 회복 나오는 것은 무조건 재개발에서만 있다 그랬고 주거환경 개선에서 이렇게 셋이 나눠지는 거죠. 중심이 되는 게 재개발 중심. 요거에 비해서 특별한 것 두 가지가 개선사업. 여기에 비해서 작은 것이 재건축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다 그러면은 주거환경 정비는 두 가지 요소 갖고 따지는 거. 정비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하냐, 노후분란툴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여기랑 보통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상업적 공사 도시환경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것이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달동네라서 특수한가? 극히하라 과도밀집. 극히하라 과도밀집. 또 하나는 둘 다 손대지 않고 한쪽만 손대서 특수한 거. 정비 기반설 등만 고쳐주기. 주택 손들은 거 아니라 특수한 거. 재건축이라면은 요거는 주로 아파트 재건축으로 생각하시다. 양호 밀집. 그 밀집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을 전제로 하잖아요. 양호 밀집. 주로 아파트 재건축으로 생각하시면 작은 거.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하는데 꽤 추우신가 봐요? 꽤 추우셔요? 노란 이불만 한 두 채가 보이고 지금. 빨간 이불도 보이고. 외투도 보이고 말이에요. 좋구만 아주 시원하고. 26번에 지금 밖에 나가면 엄청 좋은데 지금 이 시원한 곳에서 피서하지 공부하지 뭐 아주 일석이조자 정비법상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에 단독이나 다수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소와 공동요소를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한다. 맞지요. 요게 바로 정비 기반소가 공동요소만 손대주고 주택은 손대지 않는 반쪽짜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기합니다. 단독이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번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 나오면 도시환경 개선 이 얘기 나오면 재개발 사업만 있는 거지. 재개발 사업.
3번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용 주차장은 공동 이용 시설이다. 여러분 항상 이 정비법 파트에서는 이제 그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구별하는 게 나오죠. 정비 기반설은 기반설의 한 종류예요. 기반설 중에서 정비법과 관련된 기반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반면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고 기반설 아닌 것 중에서 주민만이 공동으로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놀이터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맞습니다. 마을회관 맞아요. 마을 주민만 쓰는 거 아닙니까?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인데 이걸 그 마을 주민만 써서는 되나? 공용주차장이면 정비 기반시설에 속하지. 정비 기반설을 도로, 공용주차장 이런 거 정비 기반설이죠. 구별하는. 그런데 여기서 할 때가 그 공동 이용 시설에 옛날엔 유치원 들어갔는데 뭐 유치원 빠졌다. 그래갖고서 참 어렵게 되는 거지만 4번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정부서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것도 재건축이 특수하고 나머지 두 사업이 비슷하고 그래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군데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전사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죠.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다 들어가요. 그러나 소유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까지 들어가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육박할 정도로 장기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관리 처분에 따라 물건 받을 사람은 지상권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입김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정비사업 때문에 수십 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도 권리 이용 못하는 건 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5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아니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에다가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진 사람만이 지상권자는 아예 아니고 그래서 주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 형태는 건물 소유자와 그 건물의 부속 토지, 지분, 대지 지분까지 같이 가진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재건축에서는. 27번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바른 설명은 정비 기본계획. 특광자치자치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죠? 뭐가 빠져야 돼요? 군수를 빼야 됩니다. 군에서는 처음부터 수립 안 하고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보통 시장은 원래 수립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2번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째 타당성 검토 20년이 아니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는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한 특이해요. 이거 10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도 그런 거 없어요.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3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30일 이상 주민의견 공람과 지방의 의견, 지방의회는 60일 의견을 제시하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정부계획도 마찬가지. 입안할 때 주민의견은 듣습니다. 지방의견도 들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여기라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14일 이상 공람. 정비계획은 30일. 정비계획이 30일 이상 공람이에요. 약 2배 차이가 나요.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 정비계획 위반할 때는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견을 듣고 지방의회가 60일에 답하라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주민의견서에서 공람기간이 14일이냐 30일이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차이입니다. 그리고 4번에 대도시시장이 아닌 보통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도지사 승인. 그럼 여기서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라면 그리고 대도시시장까지는 본인이 누구 승인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대도시시장은 스스로 하듯이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면 도지사 통제를 받습니다. 군수는 아예 없으니까 그렇지. 보통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라면 기본계획 수립한다 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우리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한다 그랬죠? 나머지 구조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본인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고 5번의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국장이 아니라고요.
국장 승인 안 받아요. 시장만 도지사 승인 받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 맞고요. 28번. 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위반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이라면 이렇게 본인들이 위반만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구역 지정을 신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본인이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지정하는. 3번의 시군에서는 시장 운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지정한다. 시군 자치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죠? 그렇잖아.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있지, 자치자치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시군에서는. 4번의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60일 내지 시 들어야 된다. 이게 아까 기본계획과 다른 정비계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일 이상 공람. 5번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분할할 수 있죠?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있어요. 필요하면 분할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합, 결합 다 됩니다.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정비 기본 도시개발구역도 비슷하잖아요. 29번에 다음은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할 때 재건축에 대한 예의 중에 하나 안전진단 얘기잖아. 안전진단.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만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원래 안전진단은 큰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나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파트 재건축에서만 있었던 게 안전진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에서 풀어놨고 전제에서 물어봤죠. 이걸 아예 재개발에서도 안전진단 할 수 있다. 그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물어봤어요. 1번의 위반권자는 요청해야 한 안전진단의 경우는 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래 그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일까요? 누가 내야 한다? 위반권자가. 여기 위반권자, 시장운수 위반권자가 하겠죠. 자기가 자기 비용을 하는 게 원칙이라 했잖아. 근데 원래 위반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위반권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요청에 의해서 할 때만 원래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죠.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위반권자가 나서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사자가 재건축할 사람이 요청할 때잖아. 우리 요청할 때는 그 어느 정도 토종수가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분의 1. 제일 작은 10분의 1. 네, 정부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10분의 1 동의만 얻으면 요청. 그리고 이 요청해서 혹시 한다 그럴 때는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 안전진단은 제가 이게 여기서 하나 나오고 나중에 주택구에서 그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안전진단 두 군데나 둘 다 똑같아요.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다 똑같은 겁니다. 원칙상 2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주택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큰 거잖아. 여기 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포함해서 단지밖에 작은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지밖에 단독주택이 예외적으로 재건축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건 안전진단 안 해요. 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단지 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너무 뻔하다. 야, 이거는 재건축 이건 할 게 너무 뻔하다. 그런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안 할 수가 있죠. 제외할 수가 있죠. 단지 내 건축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3번은 위반권자는 시설물의 안전주의 관리기관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D급, E급인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이 붕괴됐다라든지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 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요거 안전등급이 D급, E급, D급이 미흡, E급이 불량 이 정도가 되면 그쪽 법에 따라 문제 있는 등급을 받았으니까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다. 제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의 정비기 위반권자는 정비기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글쎄, 위반권자가 이 절차를 다 해요. 지금 위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하더라도 위반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주고 이런 거 다 마지막에 위반 여부 최종 결정까지 위반권자의 시장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반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는 잘된 안전을 판단받기 위해서 바로 윗사람인 시도색의 그 결정 내용과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도색에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서로 문제가 있다고 검토 결과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항상 결정한 사람이 취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소해서는 안 되고 위반권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라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지. 국장에게 제출하면 바로 오고 시도지사는 참 삐칠 거 아닙니까? 위반권자가 시장군수예요.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가 해야지. 왜 두 다리 건넜대요? 한 다리 건너뛰면 안 되지. 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했는데 시도지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을 때 국장이 시도지사 왜 검토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국장이 하는 거 아니고. 5번에 시도지사는 이렇게 시도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권자의 정비객 위반 결정의 취소 등 위반권 취소 등을 위반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취소한다면 틀리지, 이것도.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4번만 지금 틀립니다. 자, 30번의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구역 지정 전에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비 예정구역 아니면은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내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음 중 제한되는 행위로서 적당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건축의 건축과 토지문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 이렇게 통제하는 가운데 그랬죠? 그 허가가 여기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허가랑 거의 같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쪽에서도 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낼 수 있고 이 둘은 잘 내는 건데 그쪽에서 상세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걸 피했는데 이 정비구역이랑 그쪽이랑 같다는 얘기 대부분 같은데 여기 문제 부는 건 아니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건물의 대수선만 개발법에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법에서는 대수선만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다 거의 비슷해. 여기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장을 주지 않는 뭐 그런 것들 다 있는데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긴 이원화돼 있다. 그쪽이랑 이게 비슷하지. 이전에는 이때부터 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 단계에서는 원래는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투기랑 관련해서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어서 혹시 필요하면 제한할 수는 있다 이거야. 여기는 저절로 제한되는 것이고 여기는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읽었듯이 3년 내에서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 무엇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정비구역에서 투기랑 사업에 지장을 주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서도 여기서 통제하는 것은 특히 투기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투기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만 통제하겠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소유자 수를 직접 늘리는 게 그전부터 제일 많이 썼던 거죠. 건축을 통해서 소유자 수를 늘리는 거, 토지 분할을 통해서 소유자 수 늘리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건축을 단독주택 부셔버려 공동주택 지어서 토지를 분할해서 이 두 가지만 통제하는 거예요. 정비 구역 내에서는 수많은 거 통제하는데 구역 지정 전에 이 경우는 이 두 가지만 통제할 수 있다. 이것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3년 내에서.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사정 때문에 우리는 글쎄 토요일 날 또 뭐 월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한 번 만나겠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